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드론 시스템 설계 1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항공 재료 관련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항공 재료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 과목에서 조금씩 타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항공 재료에 사용되는 자재들은 뭐 크게 범주는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일부 수업에서 배웠을 걸로 예상을 하는데 오늘은 그 항공 재료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또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고 항공 재료를 설계 쪽에서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그러한 팁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재료는 크게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눠지죠. 금속. 그리고 비금속은 그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현재로는 비금속 재료가 점점 사용량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항공기는 가벼워야 되잖아요. 그만큼 웨이트가 줄을수록 승객이나 화물을 더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재를 더 많이 한다 그러면 결국은 수익 창출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 항공기는 가벼워야 됩니다. 물론 우리 자동차도 똑같죠. 자동차나 선박도 마찬가지. 그 자체의 무게가 가벼워야지만 연료도 절약되고 또 반면에 또 더 많은 인원이나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가벼워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어떤 선두주자, 그런 어떤 그 가볍게 경량화하기 위한 선두주자가 일단 항공이죠. 그래서 항공에서 적용하는 것들이 차로 또 조선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배 한번 보시면 배를 타보셨지만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에 보면은 잠수함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도화가 있어요. 이 경막이라는 하여튼 이게 격벽, 이 벽과 벽 사이를 연결시킨 도화가 있는데 도화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침몰했을 때 그렇지만 또 물이 들어왔을 때 그 수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두꺼운데 요즘은 그 도화를 우리 복합 재료, 비금속 재료를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점점 대체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경량화의 대표적인 주자랄까요? 그거는 일단은 항공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금속 재료는 또 마찬가지 철과 비철로 나눠집니다. 철과 비철. 철에서는 제일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강이죠. 항공 쪽에서는. 비철에서는 당연히 알루미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금속 재료는 세라믹과 고분자 재료인데 이제 우리 고분자 재료가 일종의 복합 재료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알루미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알루미늄은 가장 우수한 게 이거죠, 이거. 여기 있죠. 가볍고, 구조형 강제보다 강도가 우수한 것도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우수한 전기 및 열전도를 가지고 있으면 열과 빛의 반사율도 우수하다. 또한 굉장히 많은 서비스 조건 하에서도 이거죠. 또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그리고 비독성 물질이다.
알루미늄은 주조될 수 있고 거의 어떠한 형태로도 성형 작업될 수 있으며 표면 마무리에서 넓은 다양성을 가진다. 근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이유는 이거죠. 가볍고 또 구조형 강제보다 강도가 우수한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죠. 우수한 내식성. 항공기는 그 상공으로 가면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뭐 구름이나 수분의 접촉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항공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가벼운 어떤 특성도 가지고 있어야겠지만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우수한 내식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표면 마무리에서 넓은 다양성을 제공을 합니다. 넓은 다양성을. 이제 표면 마무리에서 넓은 다양성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뭐냐면은 표면 처리, 우리 속칭 도금이라는 게 있는데 도금을 여러 가지 도금을 할 수가 있어요. 특성에 맞게끔 또 알루미늄 재질의 알루미늄 사용하는 부품의 가격적인 측면, 그러니까 부품의 원가적인 측면에서 항상 예를 들면 스틸 같은 경우 항상 크롬 도금만 해야 된다, 무슨 니켈 도금만 해야 된다 그러지만 알루미늄은 여러 가지 표면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러니까 내식성을 요구되지 않는 부위에서는 살짝만 내부식성을 요구하는 표면 처리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강력한 내식성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표면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다양성을 제공한다고 하는 거죠. 자, 알루미늄의 특성은 순수한 알루미늄은 백색으로 광택이 나며 비중은 2.70, 철의 약 3분의 1이죠. 굉장히 가볍죠. 타이타늄의 3분의 2 정도로서 실용 금속 중에서 마그네슘 다음으로 가볍다. 그리고 결정 구조는 면실 밑방 구조로 전연성이 우수하고 결정은 공간적으로 원자의 집합체를 말하며 용점은 660이고 열팽창 계수는 그래서 강의 약 2배이다. 지금 상당히 열팽창 계수는 조금 좀 높네요. 그죠? 자, 하여튼 비중이 철의 약 3분의 1, 타이타늄의 3분의 2 정도, 이 정도만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루미늄은 또 이제 크게 이렇게 구분이 돼요. 주조제, 가공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주조제는 주물이라 해가지고 녹여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주조제 합금이 있고, 또 가공제는 열처리나 비열처리를 하지 않고서 사용할 수 있는, 가공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으로 구분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거죠. 이거 잘 기억해요. 1000계열, 2000계열, 3000계열, 5000, 2000, 6000이죠. 근데 여기서 항공 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6000계열입니다. 6000계열, 그리고 2000계열입니다. 2000계열. 6000계열과 2000계열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2000계열은 알루미늄하고 구리, 알루미늄과 구리, 그리고 6000계열은 알루미늄, 마그네슘, 실리콘계, 그 다음에 이제 7000계열이라 해가지고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계.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요즘 가끔씩 알루미늄 리튬계도 사용을 하는데, 현재는 저변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2000, 알루미늄 마그네슘 Si 6000, 알루미늄 아연 마그네슘 해가지고 7000 계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게 생각해서
있죠? 2000계열, 2000계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까 6000계열이죠. 6000계열. 그 다음에 7000계열 이렇게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이거는 최소한 알고 있는 게 2000계열은 구리, 6000계열은 마그네슘, 규소, 7000계열은 아연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열처리 기호입니다. 열처리 기호인데 F fabricated 주저한 그대로의 상태, O 안일도 열처리 풀림 상태, H 냉각 가공 및 가공 경화 상태, T 열처리한 상태입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열처리형 합금이죠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T 물론 F5라고 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6061, 뭐 7075, 뭐 T6, T4 이런 식으로 구분을 이제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 힘드니까 만약에 뭐 2024 뭐 F 상태다 그러면 2024 2000계열 구리 합금에다가 주조한 그대로의 상태구나. 뭐 이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표도 가지고 계시면 될 거고. 그래서 열처리 상태가 T1, T2, T3, T4 이런 식으로 뒤에 있습니다. 그 알루미늄의 6061하고 T4는 용체화 처리해가지고 자연 시효가 완료된 것. 뭐 T6는 용체화 처리한 다음에 인공 시효된 것. 뭐 이런 식으로 열처리 상태를 하고 해서 표시를 합니다. 열처리에 관련해 가지고는 추후에 아마 그 항공기 제작 공정이라는 그 수업이 개설이 된다면 그 상태에서 한번 그 상황에서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열처리를 하는 목적은 뭐죠? 설계자가 요구하는 특성을 얻기 위해서 열처리를 하는 거죠. 주저한 fabricated 상태, 안일드 상태에서 이러한 열처리를 함으로써 뭐 강도가 좋아진다, 뭐 인성이 좋아진다, 뭐 여러 가지 그러한 특징들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열처리입니다. 같은 뭐 6000 계열을 T4나 T6 하는 거에 따라서 같은 그 알루미늄의 특성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이제 열처리 상태가 상당히 중요한 그 변수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또 나왔네요. 이제 뭐 2024 같은 경우 봅시다. 이 정도 되네요. 2024 그리고 7075 많이 사용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6061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네, 아까 얘기했죠. 2000 계열은 구리. 그죠? 2000 계열은 구리가 많이 포함됐고 6000 계열은 아까 뭐라 그랬죠? 마그네슘과 실리콘, 마그네슘과 7000 계열은 아연, 퍼센티지입니다. 그리고 요 뭐 다 합쳐봤자 뭐 9% 정도 되죠. 9% 10%. 그럼 나머지 90%는 알루미늄이죠. 그래서 하여튼 화학 성분이 이렇게 된다는 거 보십시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알루미늄 합금 중에서 이제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이 있습니다.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은 내식성보다 강도를 중요시하는 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두랄룸이라는 재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두랄룸 1906년에 개발되는데 항공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합금입니다. 그리고 열처리하여 고강도가 유지되고 또한 과시효시켜 코로전 및 피로박의 특성을 향상시킨 상태에서 주로 사용되고 인장관도 이 정도입니다. 여기지만 이제
그 알크레드라는 게 있어요. 알크레드는 그 표면에 순수 알루미늄 또한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을 입혀서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알크레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알루미늄이 있다. 그러면은 표면에 이렇게 순수한 알루미늄을 이렇게 입힙니다. 이런 걸 우리가 알크레드 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알크레드 외판의 두께는 판 두께 약 2.5에서 5%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입힙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수한 내식성이 우수한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부는 알크레드라는 자재를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에는 뭐 2024, 7075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내식 알루미늄 합금, 내식성을 목적으로 하는 알루미늄 합금은 높은 강도가 요구되지 않으나 우수한 성형성, 포멀러티, 그리고 내식성, 용접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사용된다. 이런 거에는 주로 비열 처리계인 1000개, 5000개, 6000개 합금이 사용된다. 그리고 이들의 강도는 주로 고용 경화 또 가공 경화에 의해서 얻어진다. 이러한 내식성 알루미늄은 5000계열과 6000계열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되는 건 6061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물론 설계자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그 자재를 선정하고 또 어떤 열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은 일단 그 MMP 엔지니어라고 있어요. 머티리얼 앤 프로세스 엔지니어들이 설계자가 있습니다. 주로 금속 전공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건 없고 단지 여기에는 왜 6000계열을 썼고 여기에는 왜 7000계열을 썼고 왜 2000계열을 썼는지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열 알루미늄 합금이라고 있어요. 가볍고 강하고 내열성이 우수한 필요가 있는 왕복 엔진의 피스톤용으로 개발됐대요. 왕복 엔진의 피스톤용. 그래서 또 이렇게 이런 알루미늄 재질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조 알루미늄 합금이 있어요. 주조에는 주로 이러한 SI 실리콘이죠. 실리콘 성분이 들어가 있는 주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조용 합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주조성이 향상되고 좋은 부식성을 나타낸다 해서 뭐 이런 자재들이 주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 다음 차세대 알루미늄 합금이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더 그 신기술로 제작되는 그 알루미늄 합금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물성 향상과 저밀도를 실현한다고 합니다. 저밀도. 그 차세대 항공기 재료로 주목받고 있다. 주목받고만 있지 현재로는 개발 단계만 있습니다. 아직 사용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유는 알루미늄을 비롯해서 모든 항공용 자재는 어떤 검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된 후에 사용을 해야지만 항공기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게 보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런 합금들이 뭐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업에서는 거의 적용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타이타늄 합금. 타이타늄 합금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타이타늄은 주로 그 엔진 쪽에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이유는 뭐겠네요. 비강도가 가장 크고 또 내식성이 우수하고 또한 고온에서 유효한 강도가 유지된다. 그래서 초음속기의 내열 구조제인 엔진 부품이나 프레임 및 피팅 여기서 광범위하게 사용한다. 그런데 이제 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 성형 및 기계 강력성이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가 곤란하고 또한 가격이 대단히 비쌉니다. 비싸기 때문에 그리 널리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점은 어느 순간에 극복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제조 기술의 그 진보와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이 저렴하게 되어 한국 부품으로서 타이타늄 사용량이 점점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비중이 4.5이고 강의 60%로 마그네슘, 알루미늄 다음으로 가볍다. 그리고 녹는점은 상당히 그러니까 상대적인 알루미늄하고 비교해서 녹는 점 높고 그리고 가볍고 그렇죠? 그리고 열팽창 개수가 낮고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타이타늄 합금의 그 종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일단 공업용 뭐 순수 타이타늄이 있고 그리고 뭐 그 일반적인 타이타늄 합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공업용 순수 타이타늄은 여기 있지만 이 강도가 좀 떨어져요. 강도는 떨어지지만 연성이나 내식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용접성도 양호해가지고 요거는 항공기 부품으로 천장 패널이나 방화벽, 외부 페어링 등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제 타이타늄 합금이죠. 타이타늄 합금은 여기 있네요. HCP 헥사고날인 알파, 그러니까 조밀 육방격자인 이 금속의 뭐 내부를 보면은 아주 뭐 원자들이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건데 여기서 이제 의미는 뭐냐면 실온의 안정상인 조밀 육방격자 여기에서인 알파상에서 최심 입방격자 요거로 가지는 이런 식으로 변태가 된다네요. 상변이 트랜스포메이션. 그래서 알파에서 베타로. 그래서 이제 이게 뭐냐? 알파는 용접 내식성이 상대적 우수하고 베타는 강도하고 인성 성형성이 상대적 우수하다. 그래서 이거는 알파와 베타상이 공존하는 영역이 존재. 이게 타이타늄 합금의 이제 어떤 원리죠, 원리. 그래서 요거와 요것이 같이 존재하는 그러한 타이타늄 합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온용 타이타늄 합금의 종류 및 특성은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제일 많이 사용되는 거는 이거죠. 타이타늄 6AL4V 해가지고 알파 베타상이 있고 이걸 만든 회사는 1954년에 디버스라는 회사가 만들었습니다. 뭐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알파 베타. 또 저 엔진 마운트 피팅 등으로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을 한번 볼까요? 강은 여기 있네. 타이타늄 합금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더 큰 인장 강도가 요구되는 경우 고강도의 스틸이 널리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을 사용하는 것은
타이타늄 보드, 그러니까 온도가 좀 낮더라도 고강도가 요구되는 부위, 그 부위는 강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항공기에 사용되는 강은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레스 강의 세 종류로 나눠지네요.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레스 강의 세 종류로 나누고, 그리고 현재 항공기에 사용되고 있는 강제는 거의 뭐죠? 합금강과 스테인레스 강이네요. 그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철강 재료는 강도, 강성, 인성, 내식성, 내열성, 내마모성, 가공성 등이 우수하고 가격이 나죠. 가격이 왜? 개발이 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나고 또 이제 수요가 많아.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또한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기체 엔진 부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다. 신뢰성은 그동안 많이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자재가 검증이 된 거죠. 아까 그 알루미늄, 신소재 알루미늄이 있는데 아직 확실히 그 자재의 어떤 신뢰도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렇지만 이 강 같은 경우는 신뢰도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부위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데요. 특히 저강도 수준에서 사용되었던 강은 비강도 우선 타이타늄 합금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합금강의 사용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이나 착륙장치는 앞으로 계속 사용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있네요. 좀 착륙장치, 엔진 마운트, 크랭크 축, 실린더, 터빈 샤프트, 압축기 로타, 디스크 등.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뭐 스틸밖에 사용하지 않겠네. 그런 합금강. 그리고 어떤 부위는 뭐 터빈 같은 경우는 연소실 케이스, 터빈 디스크, 배기 노즐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합금강, 스테인레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것도 전통적으로 그 설계자들이 함부로 자재를 못 바꿔요. 불안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위들은 합금강이나 스테인레스 강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자재가 온다고 하면은 그 신규 자재가 들어오잖아요. 이거는 이제 알루미늄도 해당되고 다 해당되는데 하여튼 뭐 예를 들면 뉴 자재가 개발이 됐어요. 뉴 자재가. 그럼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제품을 만들어야 돼. 일단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테스트를 합니다. 각종 테스트를 해. 뭐 테스트 1, 테스트 2, 테스트 3, 테스트 4 해가지고 이제 이것들을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맨 먼저 하는 건 이 자재 자체에 대한 테스트를 해요. 자재 자체에 대한 테스트를 합니다. 이게 이제 자재 승인하는 거죠. 자재 승인. 자재에 대한 승인을 먼저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자재에 대해서 어떤 이제 검증이 끝났다. 이런 식으로 검증이 끝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길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썼지만 이 자재 자체에 대한 승인도 보통 2, 3년이 걸립니다. 2, 3년이 걸리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제품에 또 적용을 해서 각종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항공기에 들어가는 재료를 처음 개발하고 적용하는 그 기간은 뭐 상당히 깁니다. 뭐 최소한 뭐 5년 이상은 돼야지만 어떤 자재를 항공기 부품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고 또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설계자들은 가급적 검증된 자재를 사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습니다. 자, 강의 분류는 SA 규격이네요. Society of Automatic Engineering 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기술 협회의 약칭으로 네 자릿수로 구성되며 철강에 사용된다. 해가지고 철강도 보면은 뭐 1000계열, 13계열, 2000계열 뭐 이렇게 쫙 있네요. 뭐 그죠? 그리고 재료 번호도 5000, 6000, 뭐 7000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헷갈리지는 않아야겠죠. 그렇지만 그 SA 규격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약간은 요즘 또 변형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 그리고 탄소강 아까 강이 그렇죠?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탄소강, 합금강, 스테인레스강. 그래서 탄소강은 뭐 저탄소강, 중탄소강으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탄소 함유량이 높으면은 인장 강도하고 인성이 높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저탄소강, 중탄소강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저탄소강은 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부품, 중탄소강은 뭐 어느 정도 강도가 요구되는 부품에 사용된다고 하는데, 이 사실은 이제 금속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은 자재는 아니에요. 탄소강이. 그래서 약간 허술해. 그 뭐 막 쓰는 데는 탄소강을 많이 쓰지만 좀 고급스럽고 어떤 그 신뢰도 내구성이 요구되는 데는 그 탄소강보다는 합금강하고 스테인리스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테인리스강입니다. 기본적으로 강에 크롬을 다량 합유시킨 것으로 내식성을 크게 향상시킨 재료이다. 종류가 다양하지만 조직에 따라 당금질, 열처리, 당금질에 의해 경화되는 말텐사이틱에 당금질에도 경화되지 않는 파이라이틱에 오스테나이틱에 이런 식으로 세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오는 뭐 말텐사이트, 뭐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금속도 보면은 금속도 뭐 이렇게 금속의 어떤 차트가 있어요. 금속도 이렇게 보면은 뭐 이렇게 되나? 또 이래가지고 금속도 보면은 요 부위는 뭐 무슨 게 이런 식으로 말텐사이트계, 요 부위는 뭐 페라이트계, 요 부위는 뭐 오스테나이트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그 명칭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을 보면은 각각 틀려요. 말텐사이트, 페라이트, 오스테나이트가 그 부식을 시켜서 현미용으로 보면 조직이 뭐 말텐사이트계는 좀 더 뭐 촘촘하게 돼 있다든지 조직이 뭐 페라이트는 약간 좀 이렇게 널널하게 돼 있다든지 뭐 일단 이런 식으로 이거는 하나의 그 조직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 현업에서는 뭐 말텐사이트계 뭐 이런 표현보다는 그냥 뭐 스테인레스 스틸 뭐 여기 뒤에 나오네. 뭐 스테인레스 스틸 뭐 크롬강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뭐 말텐사이트냐 페라이트냐 이런 식으로는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장력강은 그 뭐 여기는 숫자를 잘 보시면 됩니다. 숫자 뭐 4130, 4340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합금강이죠. 그래서 뭐 열처리 상태는 뭐 이 정도의 그 인장 강도가 나오고 연신율은 이렇게 나오고 또 규격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되는 거는 여기
4000개죠. 4130, 4340이 많이 사용을 하고. 여기 이제 뭐, 여기 있죠.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수성 가공이나 도금시 응력제고 수소 취조망에 베이킹 처리를 실시한다. 베이킹. 이거 뭐 일종의 열처리입니다. 열처리. 그리고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으로 뭐 도금 응력제고 수소 취동 방지를 위한 샤피닝 처리나 베이킹 처리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후속 열처리 작업을 하는 그런 강으로 되는데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요 두 가지입니다. 예, 이 정도 되겠네요. 자, 하여튼 그 고장력 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음을 알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현재 가장 그 항공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 점점 그 갈수록 그 사용량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이 복합소재 컴파지트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물질이 거시적으로 혼합되어 보다 유용한 물질이 된 것을 컴파짓이라고 합니다. 여기 있지만 미시적으로 균일한 조성을 갖는 합금이나 고분자 물질의 중합체인 플라스틱과 달리 미시적으로 두 물질 간의 계면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이렇게 합금이나 플라스틱 같은 경우 원자적으로 분자적으로 완전히 믹스가 돼 가지고 구분이 안 돼, 계면이. 그렇지만 복합제는 구분이 돼요. 여기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보강 입자잖아요. 바깥에 있는 거는 레진이거든요. 매트릭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컴파짓은 R, reinforcement, 강화제, M, 매트릭스, 수지, C, 컴파짓 해가지고 같이 결합이 돼서 컴파짓이라는 자재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reinforcement 섬유가 이런 식으로 이러한 섬유도 있고 이렇게 밀입자로 된 섬유도 있고 또 서로 다른 복합 재료가 적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층이.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제 그 컴파짓을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리인포스먼트가 선으로 되어 있느냐 입자로 되어 있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은 요것들 요런 것들이 이렇게 적층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서로 다른 층을 가지고 있다. 적층된다.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강화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 저기 우리 2학년 수업에서 우리 드론 무인기의 복합제 제작 실습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론에서 좀 더 깊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이제 그 실습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없고 오늘은 그냥 개요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화제의 종류, 리인포스먼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식으로 뭐 유리섬유, 케블라, 뭐 탄소, 뭐 많은데 일단은 뭐 이건 상표 이름이고 그냥 우리는 유리섬유, 뭐 아라미드, 탄소, 뭐 폴리에틸렌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섬유. 그리고 탄성계수는 뭐 이렇게 나와 있고 인장 강도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중도 있고 압축 강도도 있고 이제 그 탄소가 보면은 이제 T1000이라는 거 인장 강도가 굉장히 높죠. 그죠? 1030 킬로그램 스퀘어 인치네요.
그다음에 이렇게 지금 돼 있고 비중도 압축 강도도 높네. 그죠?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복합 재료도 그 용도에 맞게끔 그 선정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케블라, 여러분들 케블라는 많이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케블라는 아라미드를 하는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보면 전에는 이게 철모였어요. 철모. 근데 요즘은 방탄모라 해가지고 케블라를 사용해서 아라미드, 케블라는 이제 그 상표 이름인데 케블라 방탄모가 요즘은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화제 종류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수지. 있잖아요. 수지. 매트릭스. 수지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폴리에스테로, 에폭시, 페놀릭, BMI, 폴리마이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강화제와 뭐 이글래스와 뭐 수지를 뭐 페놀릭을 쓰고 에폭시를 쓰고 뭐 BMI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특성에 맞게끔 본인들이 그 설계자들 그 재료 만드는 사람이 이 조합을 하죠. 예를 들면은 탄소다. 탄소섬유 P1000 탄소섬유를 사용한다. 그럼 P1000을 가지고 뭐 폴리에스테르에다가 그 베이스를 레진을 폴리에스테르 쓸 수도 있고 에팍시, 페놀릭, BMI 이런 식으로 각각 뭐 탄소섬유 T1000이다. 이것들을 여기다 이제 결합을 하는 거죠, 각각. 그래서 제품이 이제 복합재료라는 제품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근데 이 복합재료의 그 마지막 힘, 그러니까 복합재료가 파손된, 여기 있죠? 이 복합재료에, 물론 미립자 강화 복합재료는 틀리지만, 이런 섬유식으로 됐다든지 적층해서 이 복합재료가 파괴될 때 마지막 버티는 힘은 결국에는 이 강화제예요, 강화제. 레진은 약하기 때문에 먼저 힘을 가하면 레진이 먼저 파괴가 일어납니다. 거기서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은 마지막에 이 케블라, 그렇다면 이런 여기 있는 카본이 파손이 돼요. 그랬으면 이제 금속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다 시간이 지나도 이렇게 가다가 쭉 하고 나가죠. 금속은. 그렇지만 복합재료는 어떻게 나가냐면 쭉 가다가 그냥 쭉 하고 잘라져요. 연신이 거의 없어. 연신율이.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렇지만 요즘 파괴될 때의 어떠한 최종 파이널 그 특성은 어디서 온다고요? 강화제에서 옵니다. 자, 근데 이제 복합재료의 이제 단점, 장점으로는 높은 비강도가 됩니다. 비강도가 상당히 높고 무게에 대한 강도죠. 그리고 이방성, 원하는 방향으로 강도를 조절할 수 있어 재료 효과가 큼. 낮은 열 팽창률, 제조 방법이 용이하고 자동화가 가능하고 기타 내부식성 및 긴 피로 수명입니다. 여기서 뭐 장점을 뭐 한 대여섯 가지 썼는데 실제 장점이에요. 실제 장점. 뭐 이것이 뭐 나중에 장점이 단점화되고 그런 건 아는데 항공 쪽에서는 이러한 것 때문에 그 복합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제조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자동화가 상당히 요즘 각광을 받고 있어요. 자동화. 복합 재료의 가공 방법 중에서는 필라멘트 와인딩, 인발 및 사출 성형 등 거의 모든 공정이 자동화된 상태이며
오토크레이브 성형도 고성능 적층 장비 개발로 자동화가 적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 복합 재료를 작업을 초창기에는 다 사람이 했어요. 사람이 이 복합 재료를 활용을 해서 제품을 제작하는데, 지금은 이게 점점 자동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그 이유는 복합 재료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전에는 소형 부품에 사용을 했어요. 이 복합 재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바로 작업을 해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형 부품으로 바뀐 거라. 대형 부품으로 바뀌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화, 기계화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부품은 그 민항기의 날개도 복합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이제 뭐 자재 가격이 고가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는 이 단점은 결국에는 언젠가는 우리가 극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이걸 단점이라고 크게 얘기는 안 합니다. 근데 현재 나타난 단점인데, 자재 가격이 고가다, 설계 조건 및 해석이 복잡하다, 탄소 섬유는 금속과 접촉 시 부식 발생한다, 고온에서 구조물 강도가 저하된다, 검사 방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게 지금 현재 극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단점으로 얘기하기는 좀 곤란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컴포짓은 이제 여러 분야에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항공 우주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항공 우주 분야에서 파급이 되는 거죠. 스포츠, 또 자동차, 기타. 근데 요즘 자동차도 굉장히 많이 복합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가벼워야 되잖아요. 가벼운 게 이제 강이었잖아요. 그죠? 강에서 알루미늄으로 가죠. 알루미늄 갖다가 지금은 이제 복합재로 전이가 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응용의 제한점, 아까 얘기한 이제 단점하고 연관되는 건데,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자, 그럼 복합재가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들고 있는 항공기들입니다. 앞으로 개발할 항공기들, 또 현재 운영 중인 항공기인데, 복합재료 무게비로 지금 KT-100이라는 항공기는 거의 70%까지 올라갔고, 무인기는 이 정도까지 올라갔죠. 65%까지. 그리고 사단급 무인기, 차급 무인기인데 이 정도 올라갔고, 드론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드론은 더 가벼워야 되잖아요. 또 엔진 출력이 낮기 때문에 배터리로 활용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드론은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드론 같은 경우는 복합재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드론의 확장판이라고 했는 UAV 같은 경우 65, 70%까지 가 있고, 드론은 거의 물론 이제 제품마다 틀리지만 거의 80%, 90%까지 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재료 선정입니다. 재료 선정. 이제 앞에 이만한 이제 우리가 재료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재료 및 공정 선정 시 기준 사항이 뭐냐? 기준 사항으로는 기계적 성질, 중량, 각 부위의 하중 경로, 또 필요 조건, 손상 허용 조건, 운용 속도, 운용 수명 등의 설계 기준,
그리고 부식 특성, 제작 특성, 가격, 가용성.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팩터를 나열을 해요. 그 엔지니어들이 각각 1번, 뭐 2번 이런 식으로 쫙 나열을 해서 자재를 비교를 합니다. 가지고 뭐 쭉 해서 뭐 A 자재는 이게 뭐 우수하다, 뭐 안 좋다, 우수하다, 안 좋다. 뭐 B 자재는 좋지 않다, 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비교를 해서 최종 점수를 가지고 여기에는 이거를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자재가 제일 좋겠습니다.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재료 선정 엔지니어들이 하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재료 엔지니어들이 이러한 조건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것저것 구분을 했더니, 예를 들면은 타이타늄을 선정을 했어. 타이타늄을 선정을 딱 했는데, 아이씨 이거 안 됩니다. 누가? 그 체계 엔지니어가 타이타늄 지금 현재 우리 보니까 이 항공기 원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원가 상승 요인이 비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바꿔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이 타이타늄을 대체하는 다른 자재를 찾죠. 여기서 모이는 엔지니어는 재료 공정 엔지니어만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구조 설계 엔지니어, 또 중량 관련한 엔지니어들이 모여서 판단을 해서 다시 바꿔서 다른 자재로 대체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제안을 합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런 자재들의 어떤 큰 오버뷰만 보셨고, 그 자재 선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걸 명심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실무 제작 엔지니어면 여러분들의 의견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작 특성, 이건 안 됩니다. 그렇죠. 가용성, 이거 사오기 힘듭니다. 해가지고 충분히 의견을 내서 베스트 재료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재료 관련해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